3대 곡물이라고 하면 이제 소맥, 옥수수, 대두를 말합니다. 올해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강세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에너지 관련을 여전히 주도 섹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씀드린 우라늄,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 신재생, 뭐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더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이런 관련주를 유망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ESS는 이제 그 미국 회사를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그 3대 곡물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대 곡물이라고 하면 이제 소맥, 옥수수, 대두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에 그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은 그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그 합성한 말로 이제 곡물 가격이 그 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2007년에 이제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그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때 이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올해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 3배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엘니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코아 같은 코코아 커피 뭐 이런 작물들은 사실은 엘니뇨 그 환경에서는 작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악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엘니뇨가 중식되고 라니냐의 시기를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물들은 그 라니냐 시기에는 아까 이런 작물이라는 게 코코아, 커피 이런 것들은 이제 라니냐 시기에는 가격이 이제 하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라니냐로 인해서 이제 그 강수량이 확대되는 지역에서 주로 자라고 있고 강수량이 확대되는 시기가 이제 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라니냐의 이제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라니냐가 발생되면 이제 이런 그 커피, 코코아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소맥, 옥수수, 대두 이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올해 이제 달이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9월하고 11월은 83%, 10월에서 12월은 86%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가 85%입니다. 자, 엘니뇨는 적도 부근에서 이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라니냐는 이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 반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니냐가 발생되면 이제 그 북미에서는 이게 그 추위가 오게 되고요. 남미에서는 이제 가뭄이 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미하고 북미는 이제 대두하고 옥수수 이런 그 생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라니냐가 생기면 이제 이런 농산물의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라니냐로 인해서 이제 북반구에 그 추위가 몰아오면 그 천연가스와 그 원유 이런 그 화석연료의 수요가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니냐가 발생되면 이제 첫째 아까 얘기했지만 대두하고 옥수수 수확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위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뛰게 되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비료는 크게 질소, 인산, 칼륨계로 구분되는데 이제 대개 이제 비료는 55% 정도가 이제 질소계인데 이런 질소계는 그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그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하고 비료, 농산물 이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추세적으로도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2010년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고 그때 또 마침 라니냐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비료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러니까 다시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래서 이제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그 아랍인들한테 물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그 물가 부담 때문에 이제 이게 폭동 비슷한 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어떤 그런 커다란 그런 이 데모 같은 게 이제 그 촉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비료 뭐 이렇게 농산물은 하나의 골이라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바이오 에탄올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하고 추세가 비슷합니다. 바이오니까, 바이오 이제 에탄올이니까. 그래서 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옥수수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농산물 관련주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개별 종목도 있고 이것도 이제 ETF도 있는데요. 개별 종목은 역시 이제 시가총액이 좀 적으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ETF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ETF 3개월 주가인데요. 이 상품은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옥수수 선물, 콩 선물, 밀 선물 가격이 연동되거든요. 4월 중순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H자가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해지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현물 ETF로부터 자금이 순유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5월 13일 이후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기금 자금이라든가 기관 투자자 자금들이 이제 여러 자금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그 현물 ETF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강세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의식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은 태세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겠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뭐 이렇게 몇 달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외에도 최근까지도 보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또 공개적으로 막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 연설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은 암호화폐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암호화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이든한테 당신은 암호화폐를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이든이 그게 뭔데 하고 물어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지지합니다. 저도 암호화폐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탄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암호화폐 우호적이라면 트럼프에 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대선 쟁점 중에 하나로 부각이 사실상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8,500만 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 층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에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원래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에 좀 부정적이었지만 대선이 지금 가까워지면서 최근에 이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권만 봐도 5월 초까지만 해도 뭐 이더리움 뭐 현물 ETF는 뭐 승인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5%로 확 올라갔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백악관이 개입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었다는 건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도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그 완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처음엔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회와 잘 협력하겠다. 사실 이렇게 입장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요인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양적 긴축 규모를 이렇게 축소한다든가 뭐 국채를 바이백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모두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비트코인 상승에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암호화폐를 볼 때마다 이게 그 적기조례라는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적기조례가 이게 뭐냐면 1865년에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한 30년 정도 이제 이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적기조례가 왜 유명하냐면 어리석은 규제로 산업을 고사시킨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그 증기 버스가 상용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증기 이게 버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만 해도 이제 마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녔었는데 네. 이 증기 버스가 나오면서 마차보다 속도가 2배 빠릅니다. 그리고 이 탑승 인원도 2배가 많고요. 요금은 마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마차를 안 타고 증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이게 마차 그 사업자들이 이제 비상이 걸려갖고 막 의회에 가가지고 탄원도하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 의식을 이제 의식한 의회가 증기 자동차에 대해서 마차보다 이제 그런 규제법을 만든다. 그래서 마차보다 10배 비싼 통행세를 물렸고요. 또 자동차의 최고 그 속도를 시내에서는 5마일, 네. 그다음에 이제 시내 밖에서는 10마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얘기냐면 뭐 걸어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자라서 적기 조례라고 하는 이제 그 규제를 만들어서 증기 자동차 규제를 했거든요. 적기 조례하면 적기, 빨간 깃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기 조례가 뭐냐면 반드시 운전수, 기관원, 붉은 깃발, 이걸 든 신호수 등 3명이 자동차를 운행해야 됩니다. 그 신호수가 앞에서 이제 쭉 걸어가면서 만약에 이제 마차나 말이 접근하면 이제 깃발을 이렇게 흔들어서 운전수한테 저기 마차 온다 이렇게 신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걸어가면서 신호를 해주니까 당연히 마차보다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차보다 이게 사람보다 느린 마차라고 하는 게 자동차라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냥 쇠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국들이 이런 그 영국의 기술자들을 다 이제 끌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에 나섰고,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이 먼저 개발했지만 규제가 심하니까 이제 이런 그 기술자들이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 휘발유 자동차를 발명했는데 그게 이제 벤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도로까지 막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의 독일의 자동차가 생겨난 거고, 영국의 자동차는 별 볼 일이 없어진 거죠,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적기 조례의 이제 어떤 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기 조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 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말아먹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가산자산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적기 조례가 이게 떠오르는데, 자, 중국이 최근에 이제 금을 많이 사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 침범한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해 버리니까 아, 이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달러하고 유로를 팔고 이제 금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금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국제 통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유로나 달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유로와 달러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또 외환 보유고와 마찬가지고 사실은 달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존리 선생님이 이제 그때 글을 쓴 걸 읽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조금만 일찍 발견해서 투자 비중을 늘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됐을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치솟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게 가상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자산이란 말을 또 쓰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상 징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사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지했었습니다, 정부가. 근데 이제 만약 그 당시에 이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열린 자세를 가졌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리딩적인 그런 그 선도적인 입지를 가진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쌀 때 상당한 양의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을 거고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거래량 기준으로 글로벌 1등을 다투는 그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2개나 있었어요. 업비트하고 빗썸이 아마 1, 2등인가 1, 3등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사실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글로벌한 바이낸스를 능가하는, 그 당시 1등이었으니까 글로벌한 기업으로 사실 키웠으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코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상장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런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솔라나 같이. 사실 근데 이제 너무 억압적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사실 이미 상실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이 이미 자산으로 인정한 이상,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이 인정한 순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자산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뭐 폐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영향이 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 가격이 한참 놀란 다음에 그때 가서 빗장을 풀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비싸게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한시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좀 이제 비트코인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한테만 손해고 높은 가격에 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섹터에 많은 비중을 실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AI 그 수혜주로서 저는 이제 그 전력, 전기, 근데 이런 걸 뭉뚱그려서 사실 에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많은 비중을 싣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ESS 관련해서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그 미국 회사가 있거든요. 1등 ESS 기업입니다. 요거에 관심도 있고 우라늄 관련해서는 카메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뭐 두산 모빌리티, 저 에너빌리티라든가 언더스케일 파워 이 정도에서 좀 공부를 하고 선별해서 한 50% 정도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알루미늄 관련해서 또 여전히 뭐 그 원자재지만 알코아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상대 농산물 관련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뭐 HBM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이 정도에 대해서 한 30%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한 20%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정통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정통 반도체 사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이런 그 경기 민감주를 단기적으로는 투자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습니다. 딱 하나 하면 저는 이제 우라늄하고 이제 원전 관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시다시피 금년 초부터 우라늄 원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라늄 관련은 상당 기간 이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만 한다 그러면 제가 우라늄의 대표 기업인 카메코 이거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중소형주가 타락하는 게 이 금투세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투세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해결돼서 모든 분들이 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